네, 안녕하십니까. 직무로 여러분들의 취업을 확실하게 사로잡아드리고 있는 직무직의 취업 컨설턴트 CDC 대표 유정석입니다. 자, 오늘은 이 구매하고 물류 굉장히 중요한 직무입니다. 영업에서만 돈을 버는 게 아니라 구매하고 물류에서도 돈을 벌어다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매 물류 직무에 대해서 같이 한번 여러분들하고 알아볼 건데요. 오늘 이 강의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부분들이 있으면 지금 밑에 자막에 쫙 깔리고 있죠. CDC JOB 이 카카오톡 아이디로 여러분들 궁금한 점 있으면 연락 주시고요. 이 방송 말미에 있어서는 이 저희 CDC 네이버 카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또 질문을 올리고 답을 저희가 달아드릴 수 있는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구매 물류 직무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이 전혀 다른 직무인데 또 어떻게 보면 또 비슷한 거 아닐까? 막 이렇게 혼동하는 친구들이 많을 거예요. 자, 이 직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구매부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구매. TCO 관점에서 QCD를 만족시키는 협력사를 발굴하고 키우자. 뭐 이렇게 갑자기 처음부터 어려운 말이 나올까?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 많을 겁니다. 그런데 구매를 지원할 친구라면 최소한 요 용어는 알고 있어야 돼요. 왜? 구매가 하는 역할이니까요. 그래서 요게 뭔지를 지금부터 한번 쭉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두 번째, 단순하게 TCO 관점에서 QCD를 만족시키는 협력사만 고르고 관리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회사에 돈을 벌어다 줘야 됩니다. 여러분들을 채용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기업에서. 뭐 회사에서 기업에서 어떤 사회공헌 활동으로 여러분들 채용하는 게 아니라 영업을 뽑든 구매를 뽑든 개발을 뽑든 생산을 뽑든 이유는 딱 하나예요. 회사 돈 벌려고 사람 뽑는 겁니다. 그래서 구매인으로서 회사에 어떻게 돈을 가져다 줄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한번 같이 살펴볼게요. 자, 일단 갑자기 또 왜 구매를 영업하고 연결시켜서 얘기를 하려고 할까? 자, 미리 감을 잡은 친구들이 있을 겁니다. 제 방송을 과거에 그 영업이라든지 이런 방송 들으셨던 친구들은 아마 이해가 될 건데, 자, 구매하고 영업을 어떻게 제가 연계시키는지 한번 잘 보세요. 영업하는 사람이 뭡니까? 파는 거죠. 누구한테요? B2B라면은 그쪽 제조업체의 구매 담당자한테, B2C라면 유통의 MD한테 파는 겁니다. 그러면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뭘 생각할까요? 그 회사에 A라는 회사의 영업 담당자, B라는 회사의 영업 담당자, C라는 회사의 영업 담당자가 있으면 각 영업 담당자는 자기네 제품이 좋다고 다 우길 겁니다. 그럼 구매 담당자는 그거를 객관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A, B, C 회사 중에서 어떤 제품이 퀄리티, 제품력이 가장 우수한가, 품질력이 좋은가. 두 번째, 코스트. 그냥 단순하게 싸다가 아닙니다. 가성비가 좋냐. 그 다음 마지막, 납기 딱 지켜줄 수 있니?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 세 가지를 보고 계약을 맺게 되겠죠. 그래서 바로 구매, 바이어 부서가 하는 역할이 이 QCD 이 부분을 확인하고 분석해서 검증하고 가장 우수한 업체를 고르는 게 아까 제가 처음에 밑에 보여드렸던 TCO 관점의 QCD 이 부분입니다. 그럼 뒤에 이제 TCO가 뭔지는 다시 또 천천히 설명을 드릴게요. 자, 많은 학생들이 제가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랄 수밖에 없는 게 여러분들이 실제 회사를 다녀보지 않았으니까. 저는 또 회사에서 15년 동안 삼성물산하고 삼성전자에서 인사, 그다음 뭐 SCM, 전략 마케팅, 해외 영업 다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당연히 알지만 회사 생활을 안 해본 여러분들은 많이 헷갈리는 것 중에 또 하나가 있어요. 구매하고 총무의 업무 차이가 뭘까? 자, 하나 샘플로 드릴게요. 의자가 있습니다. 여기 의자가 있죠? 자, 이 의자를 구매부서도 많이 예를 들어서 듀오백이라는 회사에서 구매부서에서도 의자를 살 수가 있고요. 총무부서에서도 의자를 살 수가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호텔로 따집시다. 어떤 호텔에서 호텔에 구매팀도 있어요. 호텔에 총무팀도 있고 꼭 구매팀이 제조업체만 있는 게 아닙니다. 어떤 호텔에서 의자를 사가요. 근데 구매부서에서 어저께는 와갖고 사갔는데 또 총무부서에서 와갖고 똑같은 호텔에 총무부서에 와서 또 의자를 사갔습니다. 자, 이 그림을 한번 보세요. 여기는 어디에 있죠? 객실에 있죠. 여기에는 의자는 어디 있죠? 보니까 사무실 같네요. 사무실에 있어요. 객실은 누가 이용하죠? 고객이 이용하죠. 고객이 이용한다는 건 뭐예요? 돈 내고 와서 호텔 객실 체크인하고 들어가서 하겠죠? 그러면 호텔의 주 수입원이 뭐예요? 객실 대여해주고 돈을 받는 거죠. 즉 매출에 직접적으로 기여하는 의자를 샀으면은 그건 구매부서에서 사는 거고 구매 비용으로 떨궈지는 거고요. 임직원들의 편의, 새로운 사람이 왔으니까 의자가 필요하고 또
또 의자가 낡아서 새로운 의자를 교체를 하기 위해서 사고, 즉 임직원의 편의를 위해서 사는 거는 총무부서에서 사가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즉 구매부서는 제조업체가 됐든 서비스업체가 됐든 매출에 직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완제품이나 또는 부품이나 원자재 이런 자재들을 구매하는 게 바로 구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구매 직무가 왜 있어야 되느냐? 먼저 원가 절감. 똑같은 볼트를, 똑같은 모터를, 똑같은 의자를 사오더라도 아까 말한 대로 퀄리티하고 코스트하고 딜리버리가 좋아야 되죠? 거기서 코스트적인 측면, 원가를 줄여야 돼요. 싼 걸 사와야죠. 그냥 싼 게 아니라 싸면서도 좋은 거. 두 번째, 그냥 무조건 10원 깎자, 100원 깎자해서 협력사를 갖다가 막 들들 볶는 게 아닙니다. 협력사하고 상생을 오래 해야 돼요. 즉 우리하고 오랫동안 관계를 지속하는 업체가 있어야만이 우리 회사의 특성에 맞게끔 제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해 줄 수가 있겠죠. 근데 자꾸 가격만 깎아서 그 회사가 도산하면 안 되겠죠. 상생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두 가지가 굉장히 서로 어떻게 보면 반대적인 될 수도 있어요. 자, 하나 샘플로 예를 들어 볼게요. 어떤 회사에서 구매팀장이 위에 사장님이 자꾸 야 이렇게 원가가 많이 드냐 좀 구매 비용 좀 줄여봐. 그러니까 어떤 금형을 사갖고 오거나 또는 어떤 부품을 사갖고 오는데 자꾸 협력업체한테 연락을 이제 담당자한테 시켜서 야 좀 싸게 사갖고 오게 해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구매 담당자는 협력업체에 전화해서 야 좀 10원 깎자, 100원 깎자 얘기를 하죠. 협력업체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요? 계속 거래하려면은 깎아서라도 공급해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점점 회사가 어려워지겠죠. 자, 그런데 갑자기 그 회사에 사장님이 어디 언론사하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자, 우리 회사는 협력사하고 상생을 참 중요시 여깁니다. 같이 커야죠. 그랬더니 구매팀장님이 어떡하지? 또 상생하라네. 그러니까 다시 구매 담당자한테 야, 10원 깎은 거 다시 물러. 그냥 원래대로 원래가 받아. 그럽니다. 그럼 구매 담당자는 또 다시 연락해요. 즉 상생하려면 싸게 사갖고 오면 안 돼요. 근데 원가 절감하려면 또 싸게 사갖고 와야 돼요. 맨날 서로 부딪혀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양쪽을 어떻게 하면 둘 다 만족시킬 수 있을까? 이 두 마리 토끼를 어떻게 하면 잡을 수 있을까? 이게 바로 구매팀장 그리고 구매 담당자, 구매 부서원들의 숙제입니다. 과제. 이걸 어떻게 잡을 수 있느냐? 단순하게 원가 절감이 아니라 코스트 리덕션이 아니라 코스트 이노베이션, 원가를 혁신하는 구조를 만들어줘야겠죠. 여기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 샘플로 말씀을 드렸을 땐 자, 우리가 단순하게 제품 하나 그냥 10원 깎아 사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TCO 관점에서 QCD, 이제 이 부분에서 TCO를 말씀드릴게요. 토탈 코스트 오브 오너십입니다. 예전에는 부품 하나 사갖고 올 때 예를 들어서 여기 거는 50원이고요. 여기 건 80원이에요. 이 80원은 한국에 생산되는 거고 이 50원은 태국에서 생산됐어요. 그러니까 싼 거만 무조건 사갖고 왔습니다. 왜? 원가 절감해야 되니까. 그런데 태국에서 50원짜리 사갖고 오다 보니까 물류비가 자꾸 들어가요. 배 타고 오니까. 그리고 50원짜리 사갖고 오니까 싼 게 비지떡이라고 나중에 이걸 조립을 했을 때 자꾸 품질 문제가 발생합니다. 품질 비용이 발생하죠. 즉 단순하게 부품 가격 하나만 따지는 게 아니라 부품을 구매하는 과정에서 발생될 수 있는 현재와 미래에 들 수 있는 여러 가지 기회비용까지 다 감안해서 가장 최적의 토탈 코스트 오브 오너십, 주인의식을 갖고 원가를 개념에서 총원가 개념에서 가장 적합한 원가 구조를 갖고 있는 업체를 통해서 코스트하고 퀄리티하고 딜리버리, QCD를 만족시키는 협력사를 골라오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계약을 맺게 되면은 그 많은 업체들 중에서 나름대로 선정을 한 업체들입니다. 그 업체들이라면 오래 가야겠죠. 오래 가려면 아무래도 우리 회사가 좀 더 큰 회사니까 거기서 부품을 사오겠죠. 예를 든다면. 그러면 그 회사의 어떤 생산 기술력이라든지 생산성이라든지 또는 품질 관리 능력이라든지 전체 시스템이라든지 프로세스가 아무래도 우리 회사보다는 조금 영세 규모일 겁니다. 그렇다면 구매 담당자는 어떻게 해야겠어요? 이 회사하고 상생도 해야 되잖아요. 우리 회사에 있는 생산기술부서라든지 우리 회사에 있는 품질부서 또는 생산관리부서 또는 개발부서 이런 데에서 TF를 구성해서 사람들을 그 회사에다가 짧게는 3개월, 길게는 1년 동안 파견을 보내놓습니다.
그러면 그 회사의 생산성이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새롭게 교육도 시키고 시스템도 우리가 연계를 시켜주고 왜? 할 만한 가치가 있으니까 TCO 관점에서 QC들을 만족시켜주는 회사니까 그렇게 해서 키웁니다. 그러면 그 회사가 예를 들어서 볼트를 하루에 1000개를 찍을 수 있었던 이 캐파 가용량을 갖고 있던 회사인데 우리가 가서 기술적인 지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스템 교육을 시켰더니 1200개를 생산하게 됐어요. 그럼 우리는 그 TCO 관점에서 QCD가 만족시켜주는 회사가 그 우량 회사가 계속해서 우리한테 안정적으로 1200개를 공급해 줄 수가 있게 됩니다. 즉 원가 절감 부분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되는 부분이고 또 상생도 시킬 수가 있겠죠. 이런 측면에서 원가 절감과 상생을 동시에 두 마리의 토끼를 잡을 수 있도록 협력사를 지원해 주는 역할도 구매부서에서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잘 생각을 하고 계셔야 돼요. 이게 바로 구매가 하는 역할입니다. 단순하게 싸게 사갖고 오고 부품 자재만 관리하는 게 아니라. 자, 그럼 효과적인 구매 업무란 뭐냐? 얼마나 싸게, 근데 그냥 단순하게 싸게가 아니라 빨리 얼마나 좋은 품질을 그런 업체로부터 또 어떻게 공급받고 어떻게 관리하느냐, 이것들이 바로 구매 업무를 효율적으로 하는 여러 가지 핵심 키워드 요소들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에 대해서는 이제 좀 이따 뒤에서 알아볼 거고요. 자, 그럼 구매부서가 이 사내에서 또는 대외 협력사 입장에서는 어떤 역할을 하느냐? 사내 입장에서 봤을 때는 회사의 손익과 직결된 전략적인 바이어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영업에서 많이 팔아야 되겠죠. 그리고 비용 줄여야겠죠. 비용 어디서 줄여요? 개발에서 줄이고 생산에서 줄이고 구매에서 줄여줘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비용을 줄여야지만 손익이 올라가서 이런 전략적 바이어고, 이걸 잘하기 위해서 글로벌 다양한 업체들의 구매 정보들을 수집하고 트렌드를 잘 파악하고 그래서 효율적으로 구매 의사결정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대외적으로 봤을 때 협력사를 상대하게 되겠죠. 내가 비록 신입사원으로 구매부서로 입사를 했지만 제가 협력사하고 상대할 때는 그쪽 사장님한테는 나는 우리 회사의 대표나 다름없어요. 대표로서 인식을 갖고 회사의 주인의식을 갖고 저는 구매 행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만큼 또 윤리성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 갖고 대외적으로 봤을 땐 생산업체나 또는 에이전시라든지 이런 스탁업체들 대상으로 상대를 하게 되겠고요. 또 내부 부서에 있어서 봤을 때에는 마케팅이나 개발이나 제조나 해외 생산법인을 상대로 해서 끊임없이 커뮤니케이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구매의 대내적인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구매 유형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글로벌 소싱 방법과 로컬 소싱, 즉 똑같은 볼트를 한국에서만 사갖고 오느냐 아니면 태국에서 사갖고 오느냐, 그 얘기가 될 거고요. 구매 방식에서. 또 하나 뭐가 있냐? 싱글 소싱, 그 다음에 멀티플 소싱, 소울 소싱이라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이 볼트가 아니라 이번에는 조금 어떤 특이한 제품을 말씀드릴게요. 어디에 PCB에 들어가는 특별한 회로가 있습니다. 그 회로를 사오는데 여러 업체들이 다 생산해요. 근데 여러 업체들이 생산하지만 이 업체가 TCO 관점에서 QCD가 가장 좋아요. 그러니까 난 얘하고만 거래할 거야. 그래서 상생을 시킬래. 상생을 시키겠다. 그럼 싱글 소싱. 여러 업체가 있지만 한 업체하고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 비슷비슷해요. 경쟁을 붙여갖고 여기서 조금 더 좋은 QCD 제품들을 우리가 받아오고 싶어요. 그럼 멀티플 소싱, 멀티 소싱이에요. 마지막 소울 소싱이라는 게 있습니다. 싱글 소싱과 비슷하게 한 업체하고만 계약을 해서 합니다. 그런데 요즘 갑을 이런 얘기는 잘 안 쓰지만 이 업체가 협력사가 독보적으로 이 기술을 갖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 공급을 해주는 협력사 입장이지만 굉장히 좀 거드름을 피울 수밖에 없습니다. 왜? 우리한테 달라는 데가 많아요. 달라는 데가 많은데 이 회사도 어느 정도 캐파, 가용량이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가격 잘 쳐주는 데 위주로 먼저 해주겠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얘하고 하려고 하는데 이쪽보다 좀 돈을 적게 줘요. 아니면 뭐가 거래가 안 좋았습니다. 그럼 우리한테 값을 올리려고 하겠죠? 이게 계속해서 지속이 됩니다. 근데 울며 겨자 먹기로 해서 이 업체밖에 못해요. 왜? 그 기술을 이 회사밖에 안 갖고 있으니까. 그런 케이스를 바로 소울 소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구매 유형으로 봤을 때 이런 방식으로 나눠진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 이제 구매 직무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하나하나씩 세부적으로 알아볼게요. 자, 구매가 하는 업무들, 아까 이제 개괄적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먼저 시장 조사부터 합니다. 단순하게 자재만 관리하는 게 아니에요. 시장 조사를 하면서 환율이라든지 그 원부자재 가격의 가격 동향, 트렌드라든지 이런 것들을 꼼꼼하게 분석을 합니다. 예를 들면 구리, 구리 가격이 언제 늘 올라오는 시기가 있어요. 언제 내려가는 시기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꼼꼼하게 분석을 해야 돼요. 이걸 분석해서만 끝내는 게 아니죠. 최근 3년 동안에 월별로 시즌 얼러트를 봤더니 몇 월 달 되니까 주로 가격이 구리 가격이 올라가더라. 그러면 그 트렌드를 알고 있으면 분석을 해놨으면 생산부서라든지 영업부서하고 같이 이제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야겠죠. 야, 생산관리, 너 한번 자료조사 좀 뽑아줘봐. 그동안에 3년 동안에 영업으로부터 들어왔던 물량들이 어떻게 생산되는지 좀 알아줘봐. 왜? 언제쯤 자꾸 구리 가격이 오르니까 우리가 미리 그쪽 업체하고 얘기를 해서 미리 예량 구매를 좀 해놓게. 그런데 갑자기 물량 줄어들면 안 된다. 그럼 이거 어디다가 우리 창고에 싸놔야 돼. 그래서 트렌드를 갖고 미리 예량 구매를 해서 우리가 불필요한 비용을 줄이는 방법도 있겠죠. 또 환율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시기에 또 환율이 올라갑니다. 늘 최근의 트렌드를 보고 최근 3개월을 보니까. 그랬을 때에도 마찬가지로 환율이 오르고 내리는 것에 대해서 환 리스크를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또 미리 구매 방법을 바꾸던지 해야겠죠. 그게 글로벌 소싱이 될 수도 있고 또는 로컬 소싱이 될 수도 있겠죠. 그 다음 이제 이런 시장 조사 분석을 하고 이제 업체를 발굴해야 됩니다. TCO, 토탈 코스트 오브 오너십 관점에서 QCD, 퀄리티 코스트 딜리버리를 잘 만족시켜주는 회사들, 기존 회사들도 있을 거고요. 신생 회사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 회사들에 대한 정보들을 다 수집해갖고 우리한테 가장 최적으로 파트너가 될 수 있을 만한 협력사를 골라내는 게 바로 업체 발굴이 되겠죠. 자, 이제 업체를 발굴했습니다. 발굴했으면 협상 및 계약을 체결해야 되겠죠. 그래서 분기나 반기 또는 연간 단위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래서 가격 협상을 하게 되는 거고요. 납기를 잘 조율하게 됩니다. 여기서 협상이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제가 지난번에 해외 영업 얘기할 때도 협상 얘기를 했습니다. 구매 직군을 지원하는 친구는 면접 때 많이 물어봐요. 협상의 사례에 대해서. 학창시절 협상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근데 그 협상을 설득으로 헷갈려 하시면 안 되겠죠. 설득은 내가 갖고 있는 내 지식을 총동원해서 내 의지대로 상대방이 끌어올 수 있게끔, 올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게 설득이라면 협상은 그쪽 상대방이 원하는 게 뭔지를 먼저 체크한 다음에 그걸 내가 들어주면서 내가 원하는 바를 취해오는 게 협상이에요. 가격은 설득이 아니라 협상으로 내고를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협상력이 있는 친구인지를 찾게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과거의 사례에서 내가 과티나 과 잠바를 맞추러 갔을 때, 의류업체 갔을 때나 또는 여러분들이 동아리 축제 기획을 할 때 스폰을 받을 때나 또는 1대1로 친구와 어떤 부분에 있어서 협상을 했던 사례, 이런 것들을 잘 찾아보시고요. 또 이렇게 해서 계약을 맺고 나면은 자재 관리를 합니다. 들어오잖아요. 재고가 이제 부품이 들어옵니다. 그러면은 들어올 때 1000개가 들어왔으면 실제 공장 창고에도 1000개가 있어야 돼요. 처음에는 잘 맞죠. 근데 이게 계속해서 반복되고 계속해서 생산 출하가 되고 하다 보면 시스템상에 있는 재고 숫자가 실제 창고에 있는 숫자하고 안 맞는 경우가 종종 발생해요. 삼성 같은 대기업에서도 그런 케이스가 종종 신생 공장에서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시스템상 재고하고 실창고 재고를 일치화시키는 작업들을 하셔야 되고요. 또 이런 재고 수량 조사들을 꼼꼼하게 하셔야 돼요. 그리고 협력사, 아까 제가 이제 원가 혁신 부분에서 말씀드렸지만 협력사 관리하고 협력사에 필요하다 그러면 우수 협력사에다가는 상생할 수 있는 협력사에다가는 기술이라든지 여러 가지 품질 이런 부분을 지원해 주고요. SRM이라는 용어가 나왔죠. 여러분들 아마 마케팅 공부하셨던 친구들은 CRM이란 말 들어봤을 거예요. SRM은 뭐냐면 서플라이어. 이 협력사하고의 릴레이션십을 매니지먼트하는 시스템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볼트가 몇 개가 부족하다라는 게 우리하고 이런 상생을 맺고 있는 협력사의 시스템으로 바로 보이게끔, 그래서 이 친구들이 미리 이 볼트를 생산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춰나가게끔 이걸 시스템으로 구축을 시켜주고 서로 연결시켜주는 이런 것까지도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에는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원가 혁신 활동 가장 생명이죠. 그래서 통합 구매, 예를 들어서 우리 회사가 좀 커요. 그래서 우리 회사가 이쪽에서는 요거 A라는 걸 만들고 이쪽 사업부에서는 B라는 걸 만들어요. 근데 A라는 걸 만드는 사업부에서는 이 부품을 저쪽 업체에서 하고 있고요. B를 만드는 회사에서는 또 저쪽 업체에서 하고 있어요. 약간 틀리긴 하지만 한 업체에 물어보니까 둘 다 생산할 수가 있어요. 그럼 한 업체에서 동시에 더 많은 수량을 갖고 오게 되면 아무래도 여러 부분에서 절감이 되겠죠. 시간이나 비용적인 측면에서. 그런 통합 구매 또는 구매 방식을 그때그때 특성에 맞춰서 멀티 소싱을 할 거냐 또는 싱글 소싱을 할 거냐 또는 환율에 따라서 글로벌 소싱을 할 거냐 로컬 소싱을 할 거냐, 그런 걸 통해서 불필요하게 비용들을 줄여야겠죠. 그래서 이런 것도 있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탄력적으로 구매 시기를 잘 조정해 하셔야 됩니다.
환율에 따라서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라서 판매량에 따라서 거기서 맞춰서 탄력적으로 재고 수량까지 감안해 가면서 구매 시기를 잘 조정하는 것들을 통해서 원가 혁신, 원가 절감이 아니라 원가 혁신 활동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제 업무 프로세스를 좀 전에 제가 구두상으로 말씀드렸지만 도식화시켜서 보시기 쉽게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구매부서 자체 또는 개발해서 시제품을 만들 때 또는 양산 들어가서 생산을 막 하고 있을 때 이런 구매부서 자체 또는 개발부서나 생산부서에서 요청이 들어옵니다. 어떤 자재가 얼만큼 필요하다. 요청이 들어오면은 적합한 공급사를 TCO 관점에서 QCD를 만족시키는 업체들을 잘 데이터 조사한 결과값을 갖고 분석을 해서 발굴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걸 갖고 이제 단가나 품질이나 납기 신뢰도를 통해서 최종으로 선정을 하죠. 선정이 끝나고 나면은 가격 내고를 하고 내고 협상을 합니다. 이때는 우리 회사, 그 다음에 협력사의 여러 가지 손익 같은 부분을 다 고려해서 협상을 하고요. 딱 계약 체결하고 나면은 이제 주문이 들어가죠. 발주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퍼체싱 오더, 이 구매 오더가 들어가게 되면은 이제 납품 받으면서 첫 거래하는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전수 검사를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처음 거래하잖아요. 아무리 여러 가지 데이터를 봤을 때 TCO 관점에서 QC가 좋아 보이는데 여러분들 마트 가서 사과를 샀는데 한 박스 샀는데 겉에 것만 좋아 보일 수 있잖아요. 안에 들어가면 다 물러있을 수도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품질부서 데려다가 같이 가갖고 하나하나씩 다 까보는 거예요. 믿을 만한 업체구나. 그게 이제 몇 번 반복되고 나면은 이제 샘플링 검사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검수 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자재에 들어오게 되면은 돈 줘야겠죠. 그게 뭐 이제 뭐 반기별이 됐든 연간별이 됐든 이런 식으로 해서 결제를 해줍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구매 업무의 프로세스예요. 여러분들이 가서 해야 될 것들은 이런 일들입니다. 자, 그래서 자, 이 구매 업무를 잘하기 위해서는 어떤 역량과 자질이 필요한가를 한번 볼 거고요.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의 과거의 사례나 전공 지식이나 또는 본인이 고민한 거나 알고자 노력하려고 끊임없이 노력한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서 이제 찾아야 돼요. 원가에 대해서 내가 알고자 했던 이해력을 키우려고 한 거. 내가 비록 기계공학과고 화학과지만 원가란 개념이 뭔가 정도는 최소한 알고는 있어야겠죠. 그리고 협상, 설득했던 경험. 그리고 엑셀. 왜냐하면 여러분들 환율도 숫자고요. 원자재 가격도 숫자예요. 재고 수량도 숫자고요. 이런 부품의 하나하나의 숫자를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그 숫자를만 보는 게 아니라 숫자를 갖고 시즈널러티, 월별 트렌드도 봐야 됩니다. 데이터죠, 데이터. 숫자를 데이터화시켜서 트렌드를 잘 봐야지만 뭐 예량 구매를, 미리 구매를 하든지 구매를 탄력적으로 운영하든지 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업체를 어떤 업체를 쓸지를. 그래서 엑셀 잘해야 돼요. 이런 것들이 물론 구매 시스템에, ERP의 구매 시스템에 다 들어가 있어요. 구매 모듈에. 하지만 윗사람이 원하는 대로 또는 내가 보고 싶은 대로 로 데이터를 시스템에서 다운로드 받아갖고 이걸로 가공해서 도표를 만들고 그래프를 만들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만 남을 설득하고 협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구매라는 직무 자체가 혼자 하려는 게 아니죠. 아까도 처음에 얘기했지만 대외적으로는 협력사, 내부적으로는 생산부서, 개발부서 이런 부서하고 끊임없이 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소통이 아니라 협업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국내에서 로컬에서만 사갖고 오기보다는 글로벌 업체 대상으로도 소싱을 해야지만 여러 가지 다양한 이 구매 방식을 선택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언어, 외국어 잘하면 잘할수록 좋아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바카스 몇 병 얻어먹어 놓고 얘네하고 계약 맺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윤리성, 도덕성 이런 부분이 성격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요구되는 그런 직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갖추고 있어야만이 토탈 코스트 오브 오너십, 총 원가 관리 개념에서 퀄리티하고 코스트하고 딜리버리를 만족시켜 줄 수 있는 협력사를 올바로 발굴하고 제대로 관리하면서 거기에서 불필요한 비용을 줄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비용을 줄여서 회사에 돈을 벌어다 줄 수 있는, 영업만이 돈 버는 게 아니라 나는 구매 담당자로서 너네 회사에 돈 벌어다 주려고 너네 회사에 지원합니다. 이게 나와야겠죠.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구매 쪽과 관련돼 갖고 자기소개서 쓰실 때 어떤 걸 많이 써야 되느냐. 제가 누차 강조하는 TCO, QCD, 협상, 설득, SCM의 중심에 서 있는 봄, 비로브 머테리얼. 이건 무슨 얘기냐면, 자,
아주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어떤 공장에서 제품을 조립할 때 들어가는 최소 부품 단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어떤 회사는 휴대폰에 들어가는 카메라 모듈을 생산해요. 근데 이 회사는 카메라 모듈을 생산할 때 렌즈하고 옆에 들어가 있는 껍데기까지 같이 통으로 사옵니다. 협력업체에서. 그럼 그게 봄이에요. 근데 어떤 업체는 렌즈 따로 사오고 있고요. 거기 들어간 스프링 따로 사갖고 회로 따로 사갖고 있어요. 그럼 그거 스프링, 렌즈 하나가 봄이에요. 그렇게 하나하나 작업 공정 최소 단위, 조립에서의 최소 단위까지 하나하나 다 관리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자동차 회사에서 구매를 한다. 자동차 완성차 하나 만들어가는데 몇 개 부품 들어가는지 아세요? 2만여 개의 부품이 들어갑니다. 2만여 개의 부품을 내가 정확하게 업체별로, 가격별로, 사양별로, 그동안의 퀄리티별로, 그 다음에 납기, 준수했던 실적별로 데이터를 관리해야 돼요. 그러니까 엑셀 잘해야 돼요. 그리고 원가 절감을 넘어서서 원가 혁신을 하기 위해서 고민하겠다. 상생, 파트너십이라는 개념을 갖고 일을 하겠다. 윤리성, 도덕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서 난 이런 부분들을 내 사례에서 보여주겠다. 이런 것들을 어필이 돼야 되겠죠. 자, 여러분들 제가 지금 이런 핵심 키워드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작년 하반기 때, 2010년 하반기 때 현대자동차 구매에 우리 여학생 한 명을 산업공학과 출신 한 명을 합격시켰습니다. 그 친구가 아모레퍼시픽에 인턴으로 합격해서 최종 품질 부서까지도 합격이 됐어요. 최종까지도. 인턴을 넘어서서 최종까지도. 근데 마침 공교롭게도 그날 오전에 이제 현대자동차 구매가 됐는데 물론 둘 다 좋은 회사예요. 근데 본인이 산업과학 전공하면서 그렇게 하고 싶었던 게 구매였습니다. 그런데 현대자동차가 실제로 구매 부서에 여직원이 별로 없어요. 채용 설명을 갔더니 구매 거기 현장에 있는 사람이 진짜 우리 사실 뭐 여직원이 많지도 않고 구매가 사람을 좀 타이트하게 관리하고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을 강조할까요? 그러니까 뭐 잘 관리해야지 이렇게 하고 TCO QCD가 뭔지 알아?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리고 이 친구가 언제 어떻게 했냐 저한테 컨설팅을 받고 서류도 냈지만 그 전에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는 이제 5분 PR 이렇게 하고 이 카메라 앞에서 지금 저처럼 카메라 앞에서 5분 동안 자기를 소개하는 게 있어요. 그 아무 얘기나 하는 거예요. 물론 자기 자랑도 하고 다 합니다. 그때 저는 뭘 얘기를 하라고 했냐? What, why, how to를 얘기하라고 그랬어요. what이 뭐냐? 내가 현대자동차에서 구매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데 있어갖고 나의 그동안의 노력이 뭐다? 산업공학을 전공하면서 빅데이터, 데이터 관련 것도 공부를 했고 원가에 대한 것도 조금 공부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구매라는 프로세스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고자 구매에 관련된 여러 가지 글을 읽어봤고 특히 현대자동차 같이 자동차를 생산하는 데 있어갖고는 약 2만여 가지의 부품이 제대로 조합이 되고 제때 공급이 돼야만 제대로 조립이 된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즉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나는 너네 회사에 입사하게 된다면 이런 2만여 가지의 부품 그리고 그 부품을 생산하는 협력사들을 대상으로 해서 TCO 관점으로 QCD로 공정하게 업체들을 선정하고 그런 업체에 맞춰갖고 자재들을 제대로 관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5분 동안 얘기를 했어요. 통과됐습니다. 그리고 1차 면접 갔어요. 핵심 역량 면접 보고 PT 면접 보죠. 거기서도 이제 그런 부분을 보통 요즘은 기업들은 구매 직무에 이제 지원한 친구들 뭐 현대뿐만 아니라 많은 기업들이 PT 면접을 보는데요. PT 면접이 전공 지식 물어보는 게 아닙니다. 구매나 생산관리 쪽은 어떤 상황을 부여해줘요. 우리가 협력사가 어떤 회사들이 있대요. A라는 협력사는 예를 들어서 어떤 퀄리티가 좋고요. 근데 나머지 잘 모르겠어요. B라는 회사는 퀄리티는 좀 떨어지는데 코스트가 굉장히 좋대요. 자, C라는 회사는 아직 검증이 안 됐어요. 그런데 그 아주 좋은 A 회사에 있었던 사람이 공장장이 나와서 회사를 차린 거예요. 아직 검증은 안 됐어요. 당신이 구매 담당자라면 어떤 회사하고 계약을 맺겠습니까? 이게 문제였어요. 순서 QCD입니다. 퀄리티가 가장 좋아야겠죠. 그 다음 가격, 그 다음 납기. 물론 셋 다 중요하지만 거기에 맞춰서 자기 논리를 펼치는 거예요. 왜 이건 되며 이건 안 되는지. 그래서 통과했습니다. 임원진 면접 갔죠. 또 마찬가지로 자기소개할 때 처음에 5분 PR 했을 때처럼 what, why, how to로 내가 구매인으로서 그동안에 노력을 해왔던 부분 그 다음 왜 내가 자동차 회사인지 그리고 how to 앞으로 나의 강점들을 살려서 어떻게 구매인으로서 단순한 원가 절감보다는 원가 혁신을 이루도록 난 고민해보겠다. 혼자 일하는 게 아니라 SCM 중심에 서서 많은 생산부서라든지 개발부서라든지 또는 협력사하고 같이 유대관계를 쌓아가면서 문제를 빠르게 해결해보겠다. 이런 부분들을 썼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항상 시스템 기반으로, 데이터 기반으로 일을 하겠습니다. 이 친구를 안 뽑을 리가 없죠. 말하는 족족 다 맞는 얘기고 무슨 뭐 공장장이 되겠다, 구매 담당 임원이 되겠다 얘기가 아니라 현실적으로 현대자동차가 갖고 있는 고민거리, 근데 이걸 한번 어떻게든 해보겠다, 이런 열정을 보여준 거예요. 이게 잘난 척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거 너무 잘난 척하는 거 아닌가요? 아니죠. 그 일 하러 가는 건데 그 일을 제대로 이해해야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꼭 어필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준비해야 되느냐? 그렇다면은 지원 기업의 해당 원부자재에 대한 글로벌 현황이라든지 그다음에 가격 추이나 이런 부분들을 미리 파악해야 돼요. 어디서 파악해야 되느냐? 여러분들 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 다트라고 있죠. 거기 분기보고서, 반기보고서, 실적보고서 들어가면은 그 이번에 사업의 계획에 쭉 항목들 쭉 내리다 보면 원자재 가격 변동 추이가 나와요. 그거 보면은 최근에 가격 변동 추이라든지 아, 우리 회사가 이런 원자재들을 갖다가 사와서 이런 제품을 만드는 거구나 알 수가 있겠죠. 근데 또 여러분들 이런 질문해요. 제가 지원하는 회사는요, 아직 상장이 안 돼서 그런지 다트에 안 뜨는데요. 중소기업이라서 다트에 없는 거 아닌가요? 중소기업도 상장됐으면 뜹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자, 원자재가 거기서만 삽니까? 내가 지원하는 회사가 예를 들어서 자동차 부품 회사예요. 그 부품 회사에서 또 다른 부품 사요. 예를 들어서 현대모비스라고 칩시다. 그러면 현대모비스가 생산하는 이 부품이 다른 경쟁사에서 생산하는 부품하고 동일하겠죠? 브랜드만 틀리겠죠? 그러면 내가 이 회사, 현대모비스는 지원하지 않고 이 회사를 지원하는데 여기 다트에 없어요. 현대모비스 걸 보세요. 똑같은 부품 사오잖아요. 현대모비스에서 사오는 부품은 가격이 더 틀린가요? 근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냐? 에이, 내 기업은 안 떠요. 그럼 동종 업종 내에는 다른 큰 기업을 보세요. 그럼 거기서 충분히 원자재 가격 트렌드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준비하시고요. 엑셀, 컴퓨터 활용 능력 2급 따세요. 2급, 1급 따세요. 2급이라도 괜찮습니다. 그래야지만 엑셀의 피벗 테이블하고 함수 제대로 쓸 수 있고요. 원가, 서점 가서 두꺼운 책 사지 마시고요. 제조 원가가 뭔지 얇은 책도 좋고요. 안 되면 인터넷 서칭해서라도 찾아보세요. 그리고 구매자재 관리사, 이건 필수는 아닙니다. 근데 내가 예를 들어서 기계과를 나왔고 전자공학과를 나왔고 그다음에 그냥 경영학과를 나왔고 경제학과를 나왔는데 구매가 뭔지를 몰라. 이걸 공부하라는 이유는 자격증을 따라하는 것도 있지만 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내가 구매학이라는 게 없잖아요. 근데 산업공학과 나오지 않았으면 구매가 잘 뭔지도 몰라요. 근데 구매 프로세스를 알려고 노력했다는 걸 어필하라는 거예요. 현재 공부 중이라도 좋습니다. 그리고 물론 이런 부분은 입사 3년차 이후에는 CPSM 한번 도전해보겠다. CPSM이 국제공인 구매관리사 자격증이에요. 되게 어려워요. 어려운데 모듈도 여러 가지 모듈이 있고. 그런데 최소한 내가 구매인으로서 앞으로 계속 성장하겠다는 걸 보여줘야 되잖아요. 자격증 못 따도 좋습니다. 하지만 이런 의지를 갖고 난 구매인으로 성장을 하겠습니다. 전문성을 갖고. 이걸 보여주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좀 여담으로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구매를 영어로 하면 펄체싱이죠. 펄체싱에서 이 앞자들을 따갖고 나는 이런 부분에서 내 사례가 있어서 구매에 적합하다는 걸 한번 어필해 보세요. 정 안 되면 펄체싱, P자, 처음에 P를 시작하죠. 프로페셔널. 내가 구매 업무에서만큼은 누구보다도 프로페셔널하게 일하겠습니다. 근데 마지막 G. 하지만 SCM의 중심에서 많은 부서들과 함께 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SCM 전반 프로세스를 이해할 수 있는 측면에서 제너럴리스트답게 일을 하겠습니다. 이것도 면접을 갔을 때 마지막 멘트를 써먹으면 참 유리합니다. 자, 이제 구매 쭉 알아봤는데요. 구매에 대해서 혹시 여러분들 궁금해하는 부분이 있으면 한번 이 질문을 제가 받고요.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몇 가지만 먼저 답변을 드릴게요. 아, 네, 주로 근무는 어디서 하나요? 네, 구매 부서도요. 회사마다 조금씩 틀립니다. 보통 구매 전략팀, 구매팀 이렇게 됐을 때는 보통 본사에서 근무를 합니다. 자, 그 본사가 서울에 본사가 있을 수도 있고요. 본사가 삼성처럼 수원에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삼성전자의 본사가 서초사옥인 줄 아는데 아닙니다. 수원입니다. 본사에서 위치하고요. 다만 구매 자재팀이라고 해서 자재 쪽으로 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공장, 창고 쪽에 배치를 받고 일을 하겠죠. 네. 자, 그럼 주로 어떤 전공자들을 채용하나요? 네, 예전에는 거의 100%, 또 80%, 70%, 50% 이공계에서 채용을 했습니다. 지금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공계가 점점 줄고요. 그 다음 늘어나는 게 어디냐? 상경계가 늘어나고 있고요.
몇몇 회사는 채용 공고, 신입 채용 공고를 할 때에는 아예 상경계만 우대해주거나 상경계만 뽑는 기업도 생겨납니다. 제가 왜 그런지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 원가에 대한 이해도 때문에도 있고요. 자, 요건 그냥 방송이지만 있는 그대로 말씀드립니다. 제가 저의 그 강점이에요. 자, 구매부서는요, 사실 엄밀히 말하면은 예전에 예를 들어서 고졸자라든지 전문대졸자라든지 아니면 좀 오래되신 분들이 약간 어떻게 보면은 개발이라든지 생산 기술에 계시던 분들이 구매부서로 많이들 이동을 해서 왔습니다. 연세가 되시거나 좀 경력이 있는 분들이. 자, 그분들은 연구 개발을 하거나 생산 기술을 하기에는 약간 좀 실력이 딸릴 수는 있어요. 하지만 누구보다도 오랫동안 다녔기 때문에 부품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알아요. 자, 그 사람들한테 부품에 대한 이해도를 맡깁니다. 그런데 막상 원가 관리를 해줘야 되고 엑셀 데이터 관리를 해줘야 되는데 이공계 친구들보다는 상경계 친구들이 똘똘한 신입사원들이 잘해요. 그러니까 상경계를 뽑아서 제품, 부품에 대한 이해와 이공학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경력사원들과 그 다음에 똘똘한 원가의식이 있고 데이터 관리를 할 수 있는 신입이 모여서 시너지를 낼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구매부서에서 최근 들어서 상경계 출신을 많이 뽑고 있습니다. 네, 물류관리사 어떤 자격증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나요? 물류관리사가 있으면 도움은 됩니다. 제가 지난번 영업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해외 영업, 구매, 물류 할 때 다 물류관리사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구매도 마찬가지로 사갖고 오는 거예요. 거기서 비용 절감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단순하게 수송뿐만이 아니라 물류관리사를 공부하게 되면은 이런 보관과 관련된 재고관리 쪽도 배워요. 그렇기 때문에 물류관리사도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러니까 꼭 여러분들이 아마 구매만 지원하지는 않을 거예요. 구매 지원하는 사람들이 해외 영업도 지원하기도 할 거고 또 물류도 지원할 겁니다. 그래서 복합적으로 봤을 때 물류관리사가 갖고 있으면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고 오늘 질문이 많습니다. 네, 구매 쪽에 있어 갖고 여러분들이 또 가장 관심을 두는 부분이 어떻게 하면은 원가를 잘 줄일 수 있을까 이런 거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데 원가 어떻게 알까요? 자, 서점 가서 원가가 새는 곳에 사이렌을 울려라. 효율적인 공장은 쉴 새 없이 돌아가지 않는다. 이런 소설처럼 나와 있는 얇은 그런 원가에 관련된 사례집을 사보세요. 원가에 대한 로직을 공부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러면 그런 걸 읽다가 자연스럽게 로직을 접할 수가 있고요. 그것도 힘들면 네이버라든지 구글링을 통해서 제조 원가가 뭔지, 구매 원가가 뭔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비용은 뭐고 원가가 뭔지 이렇게 한번 찾아보시면 됩니다. 네, 이어서 또 질문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요. 구매에 관심이 많네요. 전에는 사실 구매 직무 얘기를 하면서 별로 관심들을 안 뒀는데 요즘 상경계 많이 뽑으니까 이제 구매에 대해서 많이 질문이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예, 화학을 전공을 했는데 화학을 전공한 여학생인데 품질을 할지 구매를 할지 고민이 됩니다. 어느 쪽을 더 많이 뽑을까요? 사실 이 질문 저 현장에서도 굉장히 많이 들었던 질문인데요. 사실 회사마다 틀려요. 회사마다 틀린데 화학을 전공했을 때 둘 다 사실 품질, 구매 둘 다 고민이 될 건 맞습니다. 하지만 품질하고 구매를 두 개 봤을 때 둘 다 지금 말씀 지원하신 질문하신 분이나 아마 같은 고민하신 여러분들도 여학생들도 고민할 텐데요. 실제 둘 다 여자들 뽑아요. 근데 다만 업종이 이 자동차 부품업과 관련된 회사라면은 구매 쪽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자가 별로 없어요. 오히려 품질 쪽은 여자가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 구매 쪽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품질보다는 인력을 조금 적게 가져가요. 왜냐하면 구매라는 게 회사마다 어떤 조직은 개발부서 밑에 있는 경우도 있고요. 개발직군 밑에 있는 경우도 있고요. 또 어떤 회사는 이 생산부서 밑에 있는 경우도 있고요. 또 어떤 회사는 경영지원직군 밑에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구매보다는 품질 쪽이 화학을 전공한 여학생들을 많이 뽑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차이가 있어요. 이건 여학생이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마침 이 학생이 질문을 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지만 품질하고 구매를 딱 비교해 봤을 때 화학을 전공했을 때 사실은 화학은 애매한 직무거든요. 화학공이 아니라서. 그러니까 여러 가지 분석을 많이 해봤습니다. 화학을 했기 때문에 분석 툴들도 많이 다뤄봤고 실험을 많이 해봤겠죠. 그러면 사실 구매보다는 그런 부분에서 품질 쪽에다가 좀 더 어필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어학이에요. 만일 저 혼자 지금 어학을 얘기를 안 했는데 어학이 뭐 상급으로 갖춰져 있다라고 하면 구매 쪽이 조금 더 유리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고 평균적이라고 했을 때에는 구매는 조금 리스크가 있을 수가 있고요. 품질적으로 지원하는 게 조금 더 안정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자 이번에 또 질문 하나 받아볼게요.
자, 상경계만 구매를 뽑습니까? 다른 인문 상경계는 다른 인문계는 안 뽑습니까? 네. 사실 아직까지는 예를 들어서 어문 계열을 나왔거나 또는 사회 계열을 나왔을 때는 구매 쪽으로 많이 뽑지 않습니다. 상경 계열을 그나마 이공 계열을 말고 상경 계열을 뽑는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원가를 알아야 돼요. 원가를 안다는 얘기 자체는 여러분들이 수업 시간에 원가 개념을 배웠고 회계적인 부분을 약간 배운 친구들부터 먼저 뽑아야지만 이공계를 한 친구들과 같이 시너지를 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막연하게 구매 전략 이렇게 하니까 또 막 굉장히 무슨 전략 부서라고 생각을 하는데 전략이라는 거는 사실은 다 있어요. 마케팅도 마케팅 전략이 있고 구매도 구매 전략이 있고 영업도 영업 전략이 있고 인사도 인사 전략이 있고 개발도 개발 전략이 있습니다. 그 전략이라는 거에 어떻게 좀 현혹돼 갖고 지원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실제로 돈 벌어다 줄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원가 개념 아는 그걸 배웠던 친구들 그런 것들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왕 질문 나온 김에 말씀을 드릴게요. 내가 영어 영문학과를 나왔는데 부전공으로 저 경영학했습니다. 그래도 안 될까요? 영어 잘하는데요. 자, 이것도 또 기업마다 특성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삼성처럼 부전공을 인정해 주는 데가 있고요. 또 다른 어떤 그룹사처럼 부전공을 인정 안 해주는 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자기가 지원하는 회사에 맞춰갖고 거기에 맞춰서 구매에 접근할 수가 있는지 이런 부분을 찾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네, 사실 질문들 계속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오늘 사실 시간 관계상 이 구매하고 물류를 다 다루기보다는 구매를 좀 집중적으로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 또 이제 물류에 대해서 다시 알아볼 거예요. 그래서 2부 때는 이제 물류를 알아볼 거고요. 여러분들 더 이제 구매 직무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다라고 하면은 네이버 검색창에 CDC 취업 한번 쳐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이트가 CDC 캠퍼스라는 게 뜨고요. 여기에 들어가시면은 여러분들 회원 가입하시고 나면은 무료 취업 상담에 질문이 있어요가 있습니다. 여기다가 달아놓으시면 저뿐만이 아니라 또 이런 취업 전문가분들이 저희 있는 CDC에 소속된 분들이 다 답을 달아주실 거고요. 여기에서 답을 얻어가실 수도 있고 또 특히 무료 컨설팅 자료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동안에 여기 직업방송에서 쭉 나왔던 방송 내용들이라든지 아니면 언론사에 칼럼 기재했던 부분들 또 몇 가지는 제 강의 자료 중에서 오픈하는 부분들이 있으면 다 참고하시면 여러분들이 자기소개서나 면접 때 많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일단 오늘 구매, 물류는 시간 관계상 다음 시간에 알아보긴 할 건데 여러분들 구매 업무 지원하면서요. 제발 부탁드리는 게 어떤 스펙이 좋아야 될까요? 저는 본사 아니면 안 되는데요. 이런 것만 갖고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구매라는 건 정말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되는 일이고요. 정말 회사에서 중요한 일이에요. 앞으로는 사실 영업보다도요. 구매, 그다음 다음 시간에 다룰 물류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직무가 두각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팔 수 있는 거는 한정이 돼 있어요. 가격 올리기 어렵습니다. 많이 팔기 어렵고 가격 올리기 어려우면 그 다음에 뭘 해야 돼요? 비용을 줄여야 돼요. 비용을 줄일 수 있는 회사 내에 몇 가지 안 되는 부서 중에 하나가 바로 구매 부서입니다. 그래서 구매 그냥 막연하게 어떤 멋있어 보이거나 또는 어떤 친구 같은 경우는 공장이라고 생각해서 안 가거나 이게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구매에 대한 내용 들었던 것들 잘 생각해서 이공계 친구들이나 상경계 친구들 구매에 관심을 갖고 많이들 지원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